교수님, 한국처럼 집안에 화장실도 없는 더러운 나라에 무슨 최첨단 기술이 있다고 그러시나요? 여기 한국의 상황을 설명하는 교수에게 따지듯 질문하는 여학생이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에 대해 공부하는 강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영국인 스테파니입니다. 현재 영국에서 전기자동차 기술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터이기도 하지만 저는 배터리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테슬라가 미국에서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고 주가도 굉장히 올랐다고 하는데 저는 한국의 배터리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고 한국의 각종 기술에 대해 배우려 하고 있죠. 사실 저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고 한국의 기술력이 영국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은 너무 놀랄만한 일이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께서 종종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 한국은 못 사는 나라라거나 한국은 경제적으로 아직 뒤처져 있다는 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만 믿고 저는 한국이 여전히 과거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 산업화 초기 단계의 후진국이라고 생각했죠.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로는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고 사람들이 주로 농업에 의존하며 살아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늘 다른 선진국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가난한 나라로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실 때도 그저 당연한 사실처럼 받아들였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의 기술력과 경제력을 접하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특히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배터리 기술에서는 한국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같은 회사들이 전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제가 가진 모든 고정관념을 깨뜨렸습니다. 한국이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된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과거에 가졌던 잘못된 생각이 얼마나 편견에 가득 차 있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기술에 대해 강의하셨던 날이 떠오릅니다. 그날 교수님은 한국이 배터리 산업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강의 시작부터 교수님은 전기자동차의 심장은 모터지만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진정한 핵심은 배터리다라고 말씀하시며 한국의 주요 배터리 기업들을 소개하셨죠. 교수님은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같은 한국 기업들이 전 세계 전기자동차, 배터리 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이들 회사가 미국과 유럽의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각국에서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시면서 한국이 전 세계 전기자동차 산업의 중심에 서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어 교수님은 한국의 배터리 기술이 단순히 생산량에서만 앞서 있는 것이 아니라 품질과 안전성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산 배터리가 고에너지 밀도를 유지하면서도 열폭주 문제를 최소화하는 기술적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전고체 배터리와 같은 차세대 기술 개발에서도 한국이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의 시장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확신하셨습니다. 교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이 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술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셨습니다. 이 기술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폐배터리에서 니켈, 코발트, 리튬 같은 자원을 추출해 재활용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이 단순히 생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기술적 혁신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중국인 친구 조미가 교수님께 다가가더니 한국의 배터리 기술과 관련해 갑작스럽게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조미는 상당히 확신에 찬 목소리로 한국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늘어놓으며 교수님과 대화를 이어갔죠. 조미는 먼저 교수님, 한국의 배터리 기술이 과대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사실 중국의 배터리 기술이 훨씬 앞서 있는데 한국은 그저 따라하는 수준 아닌가요? 라며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중국은 이미 CATL 같은 기업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한국은 단지 서구 시장의 지원을 받는 덕분에
이름만 알려진 거죠. 기술적으로는 중국이 훨씬 우월합니다. 라고 주장했어요. 교수님은 조미의 말을 차분히 듣더니 한국의 배터리 기술이 단순한 생산 규모를 넘어 품질과 안전성, 연구 개발 면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데이터와 사례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조미는 그 말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교수님, 한국은 여전히 가난한 나라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한국 사람들 대부분 집에 화장실도 없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도 중국만큼 발전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라고 말하며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교수님은 조미의 발언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조미, 그건 정확하지 않은 정보입니다. 한국은 이미 20세기 중반 이후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국가 중 하나입니다. 특히 도시 인프라나 생활 환경 면에서 한국은 전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꼽힙니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조미는 멈추지 않고 그렇다 해도 한국의 기술은 결국 중국에서 모방한 것 아닙니까? 한국은 독창적인 기술을 개발한 적이 없잖아요. 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교수님은 다시 한번 한국의 배터리 산업이 초기 단계부터 자체 연구와 개발로 성장해 왔으며 독자적인 특허 기술이 얼마나 많은지를 설명하시며 조미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날의 토론은 결국 조미의 주장이 제대로 반박당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교수님의 논리적이고 명확한 설명 덕분에 다른 학생들도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었죠. 하지만 조미는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저는 그녀가 얼마나 잘못된 상식을 사실로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조미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가진 한국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아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조미는 제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자신이 옳다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먼저 한국 배터리 산업의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여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조미, 한국의 배터리 기술이 중국보다 뒤처져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줄게.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은 전 세계 전기자동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어.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는 이미 CATL 같은 중국 기업보다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배터리를 만드는 기술로 인정받고 있지. 조미는 고개를 저으며 반박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마케팅 때문이야. 중국이 세계 최대의 배터리 생산국이고 기술력도 훨씬 뛰어난데 단지 서구가 한국을 더 선호하는 거지. 저는 차분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미, 단순한 생산량과 기술력은 다른 문제야. 한국은 전고체 배터리와 같은 차세대 기술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어. 중국이 아직 상용화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기술들을 한국은 이미 개발 중이고 일부는 실험실 단계를 넘어 상용화 준비를 하고 있어. 예를 들어 한국의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와 열 안정성에서 특히 뛰어나. 이것은 단순한 마케팅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 데이터로 증명된 사실이야. 조미는 여전히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중국이 결국 앞설 거야. 우리 기술자는 훨씬 많고 우리는 빨리 따라잡을 수 있어. 한국은 여전히 작은 나라일 뿐이라고. 저는 한숨을 쉬며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조미, 규모가 크다고 기술력이 뛰어난 건 아니야. 한국은 인구나 땅 크기는 작지만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야. 한국의 R&D 투자 비율은 영국은 물론이고 중국보다도 높아. 그리고 한국은 단지 배터리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로봇 기술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 그러나 조미는 여전히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곧 모든 걸 따라잡을 거야. 한국은 결국 우리를 넘지 못해.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논리로 그녀를 설득하기 힘들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조미는 이미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을 사실처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명확한 데이터를 제시해도 그녀의 태도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았죠. 그 대화는 결국 끝내 설득에 실패했지만 저는 조미에게 한국에 대한 진실을 조금이라도 더 알리려는 제 시도가 언젠가는 그녀의 생각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 교수님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강의의 주제는 삼원계 배터리와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비교였죠. 교수님은 삼원계 배터리가
에너지 밀도가 높아 더 가볍고 더 먼 주행 거리를 제공하며 고급 전기자동차에서 널리 사용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때 조미가 손을 들고 교수님의 설명에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3원계 배터리는 너무 비싸고 안정성에서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선호합니다. 안전하고 가격도 저렴하며 대량 생산에도 적합하죠. 3원계 배터리는 중국의 LFP 기술을 절대 따라잡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조미의 말을 경청하시더니 차분히 대답하셨습니다. 조미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안정성과 가격 면에서 확실히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특정 용도에 적합할 뿐 모든 상황에서 최적의 선택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3원계 배터리는 LFP보다 에너지 밀도가 약 3050% 더 높습니다. 이는 전기자동차가 더 먼 거리를 주행할 수 있다는 뜻이죠. 특히 고급 세단이나 SUV 같은 차량에서는 3원계 배터리가 필수적입니다. 교수님은 교탁 위에 준비된 슬라이드를 넘기며 데이터를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3원계 배터리를 사용한 차량이 LFP 배터리를 사용하는 차량보다 주행 거리가 더 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3원계 배터리의 열 안정성을 크게 개선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가 대표적이죠. 이런 연구 결과는 3원계 배터리가 과거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조미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중국은 LFP 배터리로 대량 생산 능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비싼 3원계 배터리는 대중적인 선택지가 될 수 없어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점은 맞습니다. LFP 배터리는 대량 생산에 적합하고 가격 경쟁력이 있지만 이는 시장의 특정 부분에 국한됩니다. 반면 3원계 배터리는 성능을 우선시하는 시장, 특히 고급 자동차와 장거리 주행을 위한 차량에서 선택됩니다. 게다가 3원계 배터리는 전고체 배터리로의 전환에서도 중요한 기반 기술이 됩니다. 한국은 이미 이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죠. 수업이 끝나갈 무렵 조미는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3원계 배터리의 장점과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을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로 설명하며 수업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저는 조미가 이 수업을 통해 조금이라도 한국의 기술에 대한 편견을 버리기를 바랐습니다. 그녀의 태도가 바뀌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명확한 사실이 그녀의 머릿속에 남았기를 기대했죠. 수업 후반부 교수님은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사례를 설명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슬라이드에는 몇몇 배터리 화재 사건의 사진과 동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교수님은 이를 지적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진은 최근 중국산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서 발생한 화재 사례입니다. LFP 배터리가 안정성이 높다고 하지만 품질 관리가 부족하거나 설계가 잘못된 경우 이런 사고가 일어납니다. 대량 생산에만 초점을 맞춘 기술은 결국 이렇게 신뢰성을 잃게 됩니다. 조미의 표정은 점점 굳어지더니 교수님이 다음 말을 꺼낼 때에는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중국은 기술 개발보다는 양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안전성을 무시한 채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야말로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죠. 그리고 확실한 근거 없이 자기 기술이 최고라고 우기는 태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냉철했지만 그의 말 속에는 분명히 비판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미는 그 말을 듣고는 더 이상 참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책상을 힘껏 치며 이건 너무하네요. 중국 기술을 비하하는 건 명백히 편견입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교수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조미, 나는 중국의 기술 전체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비판을 받아들이고 이를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발전으로 가는 길입니다. 무조건적인 자부심은 장기적으로 기술 발전에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침묵을 지키신 후 다시 말을 꺼내셨습니다. 조미,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기술에 관한 문제뿐만이 아니야. 역사를 다루는 방식에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 한국의 역사나 문화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때때로 지나치게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려는 경향이 있어.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문제가 반복된다는 걸 인식해야 해.
조미는 교수님의 말에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고대 역사와 관련된 여러 사건이나 유적지에 대해 중국이 자주 개입하거나 그 기원을 자기 나라로 돌리려 하는 경우가 있어. 이건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정체성과 문화적 자부심을 부정하려는 시도와도 연결될 수 있어. 역사를 왜곡하고 빼앗는 것은 결국 각 나라의 정체성을 흔드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교수님은 잠시 조미를 바라보며 덧붙이셨습니다. 중국이 가진 기술력과 역사적 유산을 인정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동시에 다른 나라의 역사나 문화를 존중하는 자세도 필요해. 한국은 그 자체로도 강력한 역사적 자산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기도 해. 교수님은 잠시 멈추고 조미의 표정을 살펴본 후 말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이 때때로 한국의 자격지심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들이 가진 오랜 역사와 문화적 우위에 대한 강한 자부심 때문이야. 한국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그들의 전통적인 패권적 위치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불편함을 느꼈을 수 있어. 한국의 문화와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중국은 자신들의 영향력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조미는 얼굴을 찌푸리며 교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교수님의 말이 마치 한국을 비하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자격지심을 느끼는 이유가 한국이 발전해서 그들이 위협을 느낀다고 하는 건가요? 그게 과연 공정한 이유일까요? 조미의 목소리는 점차 강해졌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불편한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조미, 내가 말하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야. 중국의 자격지심이 반드시 옳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야. 한국의 빠른 발전과 독립적인 길을 가는 것이 그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이해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야. 조미는 교수님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듣는 게 불편해요. 한국의 발전이 왜 다른 나라에게 위협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고 있을 뿐인데요. 교수님은 잠시 말없이 조미를 바라보며 그녀가 느끼는 불편함을 이해하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우리의 발전을 이어가고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길을 찾아가는 것일 거야. 하지만 조미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마음이 없었는지 화가 난 얼굴로 강의실을 나가버렸습니다. 교실 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고 다른 학생들 역시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은 한숨을 쉬며 조용히 수업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배터리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과 신뢰성입니다. 이는 단순한 자부심이나 생산량이 아닌 지속적인 연구와 발전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날 수업은 조미의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어수선하게 끝났지만 저는 교수님의 메시지가 매우 의미 있다고 느꼈습니다. 기술 발전에는 겸허함과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조미가 강의실을 나가고 난 후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다른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을 두둔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사실은 중요합니다. 한국은 현재 배터리 기술뿐만 아니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AI 같은 여러 첨단 산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이는 단지 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교육, 연구,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덕분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교수님은 이어 한국의 독특한 문화와 여행지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또한 한국은 기술력만 뛰어난 게 아닙니다. 문화적으로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나라죠. 여러분 모두 BTS나 K-드라마를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한국은 실제로 가보면 그 매력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훌륭한 인프라, 깨끗한 도시, 안전한 치안, 그리고 혁신과 전통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그 자체로도 큰 매력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 역시 교수님의 말에 깊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테파니, 너 한국 가본 적 있어? 교수님 얘기 들으니 정말 가보고 싶어진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가본 적은 없지만 나도 곧 가볼 계획이야. 한국에서 공부도 하고 직접 그 기술과 문화를 체험해보고 싶거든.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공부하고 직접 경험해보세요. 한국이든 다른 나라든 편견을 깨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그곳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식은 경험에서 나오는 법이니까요. 그날 강의가 끝난 후 저는 다른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조미와 같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국에 대해 더 알아가고자 하는 열정을 갖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저 역시 한국에서의 새로운 경험과 학문적 여정을 더더욱 기대하게 되었죠. 수업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온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오늘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조미와의 논쟁, 교수님의 강의 내용, 그리고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두 흥미롭게 전해드렸죠. 엄마, 오늘 수업에서 한국 배터리 기술에 대해 배웠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휴대폰도 한국 회사 제품이에요. 삼성이라는 회사인데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기업 중 하나라네요. 엄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놀란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정말이니? 내가 쓰는 그 휴대폰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나는 한국이 그렇게 발전한 나라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한국은 그냥 가난한 나라라는 이미지였는데 말이야. 저는 엄마의 반응에 웃음을 터뜨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한국은 배터리뿐만 아니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심지어는 전기차 기술까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냥 작은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전 세계가 한국 기술에 의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나라예요. 아빠도 전화를 같이 듣고 계셨는지 옆에서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왜 그걸 몰랐지? 영국에서는 한국에 대해 많이 안 가르치나 보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한국이 이렇게 앞서 있는 나라라는 걸 최근에서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더 알고 싶고 직접 가서 배우고 싶어요.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경험하면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은 저의 계획을 들으며 대견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스테파니, 내가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공부한다면 어디든지 성공할 거야. 그리고 한국이 그렇게 좋은 나라라면 가서 한번 제대로 경험해보렴. 우리도 나중에 너 따라 한국에 여행 가보면 좋을 것 같구나.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부모님께 한국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졌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기술과 문화는 제가 전하고 싶은 만큼 매력적이고 특별했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한국에서의 경험을 부모님과 공유할 생각에 더욱 설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도서관에서 한국 관련 자료를 찾으며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역사, 기술, 그리고 배터리 산업에 대한 책들을 쌓아두고 읽고 있던 중 옆자리에서 공부하던 친구들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한국어 배우는 사람이 진짜 많다던데 너도 등록했어? 응, 맞아. 나는 다음 학기부터 한국어 수업 들을 거야. 한국어는 생각보다 어렵지만 정말 재미있더라. 이 말을 듣고 저는 놀란 표정으로 친구들을 쳐다보았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너희도 한국에 관심이 많구나. 친구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한국 드라마나 K-팝도 좋아하지만 기술 강국으로서의 한국이 정말 대단하잖아. 한국어를 배우면 미래에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것 같아서 시작했어. 또 다른 친구가 말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여행을 가보면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할 줄 알면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내가 한국 관련 자료를 공부하는 걸 보고 우리도 관심이 생겼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약간 부끄러워하면서도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공부하는 모습이 친구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그렇다면 나도 한국어를 배워야겠네. 사실 나도 한국에 갈 계획이 있거든. 저는 자신감 있게 말하며 결심했습니다. 언제 한국어 수업을 시작하는지 알려줄래? 나도 같이 듣고 싶어. 친구들은 기뻐하며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학교 언어센터에서 한국어 강좌가 열리고 있어. 선생님도 한국인이라서 발음부터 문화까지 배울 수 있대. 같이 하면 더 재미있을 거야. 그날 이후 저는 한국어 강좌에 등록하고 친구들과 함께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발음도 어렵고 문법도 생소했지만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통해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우리는 서로 발음을 교정해주고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를 나누며 점점 자신감을 얻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새로운 여정을 통해 한국에 대한 애정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어 공부는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그 나라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가 한국에서의 꿈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지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혜원이라는 한국인 친구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혜원은 같은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었고 처음에는 수업 끝나고 간단히 대화를 나누는 정도였지만 점차 서로 도와주며 더 가까워졌습니다. 혜원은 언제나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었고 그 덕분에 한국어 공부도 더 재미있어졌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혜원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스테파니, 오늘 같이 점심 먹을래? 한국에서 먹는 음식을 소개해주고 싶어.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녀를 따라갔고 혜원은 제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하나하나 설명해주며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날 먹은 김치찌개와 비빔밥은 너무 맛있었고 그저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한국 문화를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가 가장 감동 깊게 느낀 것은 혜원의 작은 배려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제가 지갑을 찾으며 당황하자 혜원은 말없이 제게 미소 지으며 계산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다음에 내가 살게. 오늘은 내가 사줄게요. 괜찮아요. 그녀의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놀라움과 감사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이렇게 배려하며 작은 친절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일상적인 것처럼 보였죠. 그 후에도 여러 번 혜원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한국 사람들의 배려와 존중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버스에서 자리가 비었을 때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며 양보하는 모습, 길을 걷다가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그 모든 것이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 사람들 사이에 깊은 신뢰와 따뜻함을 만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혜원과 함께 공부하면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 이상의 가치를 얻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언어 속에 담긴 문화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느낌이었죠. 점차 저는 한국의 배려심 많고 따뜻한 문화를 더욱 존중하게 되었고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습니다. 어느 날 혜원과 함께 한국어 공부를 마친 후 우리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카페에 앉아있던 다른 학생이 갑자기 무언가에 걸려 넘어져 큰 소리로 책상을 치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잠시 놀라며 그를 쳐다봤고 저는 그 상황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혜원이 빠르게 일어나 그 학생에게 달려가서 다가갔습니다. 괜찮아요? 다친 곳은 없으세요? 혜원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그 학생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약간 아프다며 고개를 숙였을 때 혜원은 자신이 가방에서 꺼낸 손수건으로 그 학생의 손을 닦아주며 말했다. 괜찮아요. 너무 걱정 마세요. 다 나을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누구든 다칠 수 있으니까요. 그 학생은 놀란 표정으로 혜원을 보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혜원의 빠른 대처와 배려에 감동받은 듯 자연스럽게 그녀를 칭찬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혜원이 보여준 그 배려심 깊은 모습은 단순히 예의 바른 행동 그 이상이었고 그녀의 진심 어린 관심과 따뜻함이 그 상황을 어떻게든 평온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그 후 저는 혜원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너 정말 대단하다, 혜원. 그 학생에게 그렇게 빠르게 다가가서 도와줄 수 있다는 게 정말 멋지다. 혜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스테파니.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건 그냥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우리가 배려를 받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돌려줘야 하는 거니까. 그 말을 듣고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한국어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배운 문화적 가치들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배우고 싶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하게 느껴졌고 저는 이 여정이 끝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배울 것들이 많고 그 안에서 더욱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의 사건을 계기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기술적인 발전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흐르는 따뜻한 배려와 존중의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문화를 배우고 제 삶에 그 가치를 담아 살아가고자 결심했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